정부와 여당이 지방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의대생 4,000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면서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의료계 파업 예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위원장님도 현직에 계신 의사시죠? 예, 저 임상의사입니다. 네, 지금 2만여 명의 의대생들까지 지금 수업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우 좀 착잡하게 생각하고요. 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대생, 의사, 특히나 젊은 의사들까지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지금 명분 문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파업은 적절치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응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협은 보건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하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화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저도 협회에 제가 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발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임상의사들이나 아니면은 협회에 계신 분들이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이제 보건의료 정책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니고, 네. 최소한도 이제 국무총리실 혹은 이제 기재부나 산업자원부 같은 경제부처가 사실 이 결정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거죠. 근데 정부는 서울과 지역 간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사 수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협회 쪽은 또 다른 얘기도 하던데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의사 수라는 거는 이제 변수입니다. 상수는 아니고요. 의사 수가 부족하더라도 잘 배치하면은 어느 정도 또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아무리 의사가 많아도 이제 배치에 문제가 걸릴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저희가 OECD 국가들과 대비를 했을 때 인구 대비로 실제 가용 임상의사가 이제 거의 최저 수준인 것이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종별 지역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시장 공급 중심의 어떤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건강보험 같은 공적 제도를 가지고 재정은 관리하지만, 네. 의료 공급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민영화된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정부는 이제 이 숫자를 늘려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의사협회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 그 어떤 경쟁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런 환자를 두고 경쟁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해외에 있는 의사들보다는 훨씬 더 좀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예.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하던데요.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건 맞습니까? 일단 객관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제 OECD 평균을 보시면은 1000명당 의사가 이제 한 3.0에서 3.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지금 2.4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고, 여기다가 이제 2.4명 중에 0.6명은 한의사 선생님들이세요. 네.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당장 현재로 이렇게 임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현대의학 기기나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1.8명 수준인데, 네. 이거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의사 숫자가 인구 대비로는 아주 부족한 나라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죠. 근데 왜 의사협회 쪽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협회 쪽에 계신 저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 데이터를 인정 안 한다기보다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의료 제도랑 결부시켜서 이렇게 연구해보고 탐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의료 현실상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의사 숫자가 줄면
의료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민간 의료냐 아니면 공적인 의료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의사 숫자가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의사 숫자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춰봤을 때에도 적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뭐 객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건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수준에서도 의사는 이제 그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급자 주도 시장의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민간의 의사를 많이 그렇게 양산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질병이 아닌 것도 질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의사들이거든요. 네. 과잉진료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협회에서 사실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보건경제학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적으로 이 인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계가 돼서 주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지금 의료비 폭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 숫자를 늘리게 될 경우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어떤 보건경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증한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유럽같이 공공에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공급자 수요 창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식 이제 시장 이룰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네. 한국이 이제 의료 공급이 상당히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공적 지역 거점 병원에서 근무하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못 박아진다고 하면 이제 인력을 늘려도 사실은 어떤 의료비 폭증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자 유발 수요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료비 수가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나요? 수가는 이제 또 다른 변수인데 네. 저희가 이제 총 의료비 중에 행위량을 나누게 되면 사실은 수가가 되는 셈인데요. 네. 한국이 행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적 그 의료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환자를 저희가 내원 일수가 또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나라고 뭐 입원 일수도 가장 많은 나라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의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숫자도 아주 많은 나라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면서 사실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가격은 이제 OECD 국가 대비로 봤을 때 말고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대한병원협회 쪽에서는 의사협회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의료계 내에서 엇갈리는 겁니까, 입장이? 이제 병원협회는 최근에 이제 전공의 레지던트인데요. 예. 이 선생님들의 이제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으로 이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임금으로 사실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쓰던 부분에 지금 결손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늘어나면 병원, 특히나 이제 사립대학 병원들은 이 전공의, 뭐 인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임금을 좀 낮게 주고 쓸 수 있는 의사 인력이다 보니까 네. 의사 인력을 일단 충원해서 본인들이 거기서 수련시키면 이득이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협회 쪽 주장을 물론 이제 전공의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의사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역에는 좀 의사 숫자가 현격하게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공공의를 뽑아가지고 채우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좀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의 경우로 봤을 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지역의 이런 취약 지역이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당연히 강제 배정입니다. 네. 거기에 뭐 강제 배정하지 않고는 사실은 임금을 엄청나게 많이 줘도 잘 가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애초부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할 때 지역이 되게 규정이 되어 있고 한국도 이제 좀 의료 교육에 한해서는 무상교육 수준으로 이번에 이제 지역 할당 의사제 같은 경우는 국가 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선발을 한다면 그런 방향이 그나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뭐 두세 배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 그런 격오지나 아니면 지방에 가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적은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일반 의대에서 뽑은 의사와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뽑는 의사를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안은 사실은 민간 사립대학의 의대를 인력을 증원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정원을. 네. 근데 이제 저희 원래 시민사회 단체나 기존에 이제 이 지역 의사제를 주장하던 저희 입장은 사실은 신설 공공의대에
이 의대 정원을 다 배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사실은 전액 장학생으로만 선발한 사람들끼리 네.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게 좀 왜곡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사립대에 그냥 본인이 돈을 다 내고 배우는 일반 의사와 네. 국가 장학생으로서 지역 할당 의사제로 입학한 사람이 섞여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 뭐 같이 되더라도 네. 그 안에서 이제 층위가 갈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를 공공의대 쪽에 증원을 하는 방법은 의사협회 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의사협회는 지금 공공의대도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공공의대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협회 주장을 제가 뭐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런데 네. 협회에서 이제 공공의대가 이제 이류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협회 주장에 이제 내면은 이제 공공의대라는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네.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가는 의과대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잘 작동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립대 의대보다 훨씬 더 좋은 의과대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장한 대로 만약에 400명을 지금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연간. 네. 저희 주장대로 만약에 권역별 공공의대를 4군데를 만들어서 한 곳당 100명씩 400명을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 10년쯤 돼서 이제 배출되기 시작하면은 한국 의료에서 상당히 공적 역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기존의 시장에 그냥 진출해서 개업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진료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입장에서는 약간 두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정부가 이번에 공공의대는 49명의 전북대 의대 단 하나만 설립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고 거꾸로 이제 나머지 400명을 뭐 산업체 의사로 50명을 배정하고 민간 사립대에 그 의대 정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요. 정부가 사실 뭐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 사립대 뭐 이런 부분들 산업체에 좀 민원 처리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게 한 부분들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좀 지금 혼동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것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인데 네. 두 개가 다 섞여가지고 사실은 잘못된 정책으로 뭔가 엉망진창 진행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돌게 되면서 이번 파업이 좀 힘을 얻게 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도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협회 쪽 입장은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명확하게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대의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일관된 어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더 확충하고 공공의대에 이 증원 인력을 배정하고 이번에 400명 중에 50명은 이제 산업체라고 해서 뭐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체에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철회해서 사실 정부가 명확하게 공공의료 강화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네. 실제로 시민사회 단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정부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의사협회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지금 전공이나 젊은 의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정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정부가 최근에 뭐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원격 의료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좀 진정성을 가지고 공적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간호사협회에서도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호사협회가 상당히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간호사 제도도 이제 국가 장학생으로서 선발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필수 의료에서 복무하게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로 지금 의사 정원 관련해서 막 지금 막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의료의 질에서는 의사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숙련 간호사 숫자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챙겨야 되고요. 숙련 간호사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들을 마련해야만이 사실은 제2의 그 코로나 어떤 그 침범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현빈이 부른 그 남자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는 웁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남자의 마음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그 남자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산청 등 경상도 서부 지역에서 시간당 10에서 20mm, 그 밖에 경기 북부와 전라도 동부,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도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상도 서부와 제주도 산지에도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중서부지방 100에서 최고 300mm 이상, 영동과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많은 비로 중부지방에는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남 서해안 지방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초속 8에서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넘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9도, 오늘 강수량 6.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비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KBS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강 지류 하천의 둑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이길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 뒤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2m 이상 차올라 농경지는 물론 집까지 모두 잠긴 겁니다. 이곳은 80가구에 총 13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들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의 오덕초등학교로 대피했고 70여 명 정도는 가까운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 30여 명은 마을 안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방과 경찰 10여 명이 투입돼 보트로 주민 일부를 구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이 구조됐는데요. 나머지 20여 명은 마을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이